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읽어본 것으로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든 늦지 않는다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생각났어요. 함께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톡톡 사연을 정말 애청하는 팬으로 이렇게 직접 사연을 전해드리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글쓰기 실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제게는 사연으로 공유할 만한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유튜브를 켜서 톡톡 사연을 보다가 갑자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사연이 제게도 공유해야 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어쩜 그렇게 큰 일을 겪었는데도 왜 나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요. 이러한 생각이 나를 이끌게 만든 어떤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톡톡, 이야기들은 엇비슷한 느낌을 주며 존재하죠. 만약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도 내가 겪은 일과 비슷한 이야기를 보고 나도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잊고 있던 특별한 과거가 떠오르곤 해요. 젊었을 적에는 기억력이 좋아서 엄청 뛰어났었죠. 며칠 전 다녀온 식당의 메뉴판조차 대략 기억해냈던 사람이 나였는데요. 세월이 흐를수록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들면 어디 가서도 기억력을 절대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부디 더 늙어서 치매만 안 왔으면 바랄 뿐입니다. 톡톡 사연에 올라오는 각종 사연들에 반응하며 울고 웃고 하다 보면 이것도 나름 내 운동이기 때문에 혹시 홀치매도 늦게 오지 않을까요? 이런 실없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네요. 저는 아들 2명을 둔 엄마예요. 2명 다 장가를 들어서 저에게 아름다운 손주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옆구리에 끼고 살아가는 남편이 계시고요. 제가 사연으로 쓰고자 하는 엄청난 경험담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남편과 만나서 어처구니 없는 과정으로 연애를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더욱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갑자기 결혼까지 하게 된 과거를 적으면 나는 톡톡한 사연으로 정리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쨌든 나는 아주 우여곡절 끝에 남편을 만나 결혼한 여자입니다. 나는 3남 3녀 집의 4번째로 오빠, 큰언니, 작은언니, 그리고 남동생으로 이루어진 집안에서 왔어요. 19만 원짜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경험까지는 다행히 없어서 그냥저냥 살아왔어요. 다시 말해 자식들이 학업을 포기하도록 강요되지 않았고 가족들이 식사 문제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5명의 자녀 중 가장 어렸는데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부장적인 아버지까지 더하는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와 장남 사이에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진 권력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큰언니는 어머니와 항상 한 팀을 이루어 친목을 쌓았어요. 오빠와 큰언니는 1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연년생이라 보니 서로를 견제하거나 질투하는 등의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는 장남으로서 특별히 대우받으며 자라왔지만 큰 언니가 똑똑한 편이라서 오빠가 뒤처지는 것을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이러한 불협화음은 부조화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는 그랬죠. 작은 언니와 저는 연년생입니다. 저희 2사람은 중간에 끼어 있어서 불쌍한 처지였어요. 동생 3년 차였죠. 어깨로 받는 부담이 큰 성격 더러운 큰 언니와 부모님의 오른팔이자 자기가 집안의 실세라고 주장하는 오빠, 그리고 아래로는 부모님에게 귀여운 막내 왕자로 여겨지는 남동생까지 있었거든요. 작은 언니와 제가 서로 협력하여 잘 지냈다면 서로에게 이득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저희는 연년생이라서 서로 더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랐습니다. 위에서나 아래에서 받는 부당함과 고생을 우린 각자가 풀어냈던 것이에요. 서로와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자라났던 것이라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맨날 눈을 싸다듯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함께 가운데 끼어 살아온 역경을 지나온 것에 대한 전우회 같은 것이 조금씩 생겨났다. 내 마음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마음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저희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보다 사고방식이 단순하고도 순수했어요. 성인이 되고 나니까 어떤 여자랑 결혼 안에만 떠들어대는 오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성숙한 연애를 하는 언니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은 나에게 작은 언니였어요. 어느 날 작은 언니를 통해 소개받게 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사람들과 사귀어 온 것이었는데 누군가가 소개를 시켜줘서 만나는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언니의 조언에 따라 약속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하지 않고 3분 늦게 도착했어요. 여자라면 약간 여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녀의 조언을 따랐던 것이죠. 먼저 도착해 있던 상대방은 있었습니다. 한국어 문법 구조를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가 후에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란 자체가 이상해질까 봐 제가 고의로 이 사실을 숨겨왔는데 여기 있는 이야기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봤을 때 한눈에 반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제 맞은편 자리에 앉을 때부터 늘 저를 응시하는 그 시선을 발견하자마자 마음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르기 힘들어서 아마 날 보고 있던 그 호감이 제 얼굴에서 뽑아내줄까봐 걱정이 드는 건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새처럼 저를 웃게 해주기 위해 여러 얘기를 해주는 모습도 참 좋아 보였어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밀고 당기기를 할 여유도 없이요. 그냥 무조건 내 남편한테 제가 좋아한다고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사귀기 시작했죠. 꿈 같은 연애는 잠시 후에 깨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제 작은 언니였어요. 말이나 하다가 처음 만난 날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 작은 언니는 약속 시간보다 3분 늦게 와야 한다고 그랬었어요. 정말 웃기죠.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와, 그렇네요. 정말 했어요. 재밌는 분 같습니다. 혹시 작은 언니의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허공의 주먹이 휘둘러지는 일이었죠. 저는 남편의 속마음도 모른 채로 그냥 신나서 작은 언니의 이야기를 주절주절 다 떠들어 줬었네요. 제 친정의 오남매는 외적인 생김새가 친탁을 했느냐 아니면 외탁을 했느냐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외탁을 한 작은 언니와 남동생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짝 가련함을 불러일으키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친탁와인 오빠, 큰 언니 그리고 저는 전생에 못해도 장군이었으며 체험과 체격이 분명하며 미스코리아처럼 마른 몸매를 원하면서도 타고난 골격 때문에 다이어트로도 한계가 있어서 아가씨 시절에도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일으키지 못하는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상형인 작은 언니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 현재 인상이 확 바뀌었지만 어릴 적에는 한 청순가련한 인물이었던 작은 언니 같아요. 얼굴은 매우 예쁘지 않지만 분위기가 매우 여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 작은 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때 얼굴은 많이 예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여성스러웠던 작은 언니가 있었죠. 괴팍한 성격이 숨어 있다는 건 친자매인 저만 알았을 뿐 남편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작은 언니의 친구들을 통해서 작은 언니라고 알게 된 이후 짝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언니가 인기가 많고 성격이 선하지 않아서 남편이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작은 언니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남편이 제안을 받아들여 여동생인 저를 소개받았다는 건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행동은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책은 분노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아 같은 행동은 참을 수 없다. 여자 마음을 가지고 놀지 마라. 재활용되지 않을 쓰레기처럼 말하니까 나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아. 우리 작은 언니도 이미 내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원했다. 그럼 내가 알아들었냐? 난 주저하지 않고 남편과 이별했다. 남편이 돌아서서 날 잡으려고 손 내밀 때 나는 손길을 느끼자마자 그대로 돌아서서 남편의 귓방망이에 한 대를 치며 활약했다.
그 순간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나를 잡으려던 남편의 손을 거나밀고 돌아선 순간,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인생의 명장면 중에서 손에 꼽히는 것이다. 그 사건 이후 작은 언니가 나에게 미안해했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내 눈치를 살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작은 언니가 잘못한 부분은 없었으나, 제게 미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설설기하는 그 모습이 재미있어서 일부러 화를 내는 척하며 지냈습니다. 남편 같은 나쁜 사람과 다시 만나 결혼까지 한 그런 상황이 가장 웃긴 것 아니겠습니까? 변명할 말이 참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한 번 했던 말이기는 하지만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증거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처럼 남편에게 먼저 홀딱 빠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감정의 갈무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있는 동안 혹시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작은 언니를 아직 좋아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이런 생각들로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결혼식장에서 제외하게 되었으니 제 마음이 어떻겠죠? 다름이 아니라 제 친오빠가 결혼식장에서 남편이 하객으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질척거리는 걸까요? 나는 그쪽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내 동생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그게 끝이었겠죠.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뻔뻔스럽게 구는 건가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걸까요? 이런다고 내가 그쪽한테 관심이라도 줄 것 같았나요? 작은 언니가 남편에게 그렇게 따지고 있을 때 저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그쪽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싸하게 아프네요. 그리고 또 정장을 차려입은 남편의 모습이 멋있게 보여서 밀어붙이고자 했지만 아직 몇 달이 지나도록 남편에게 끌려있던 제 마음은 분명해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묵묵히 작은 언니가 따지는 소리를 듣고 있던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대답했어요. 제가 오늘 이곳에 나타난 이유는 염치를 불구하더라도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듣자마자 짜증이 났어요. 정말 그 사람은 왜 작은 언니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걸까요? 작은 언니도 마찬가지로 신경질을 내며 반발했습니다. 아니죠. 그쪽이 나를 좋아해도 소용이 없다는데요. 나는 그쪽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겠죠. 나 혼자 그게 미안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여자는 제 동생분입니다. 네, 동생이에요. 그쪽이 농락하고 말았던 것이 제 동생이에요. 작은 언니가 놀란 반문에 남편은 묵묵하게 머리를 2번 끄덕였어요. 그 다음에 작은 언니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남편에게 소리내지 말라는 잔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성을 잃고 그쪽으로 달려가서 남편의 손을 확 낚아챘기 때문이었어요. 수렁에 빠진 여자를 구해낸 백마탄 왕자처럼 멋있게 손을 잡아 그녀를 다른 장소로 데려갔어요. 제 체격과 힘만큼이나 타고난 장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남편은 늘 저에게 팔랑개비처럼 붙어 다녔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는 멈춰 섰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것은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어요.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게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건가요?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2번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한 의도가 있었지만요. 해서는 안 되는 나쁜 행동으로 접근한 것이었지만 어느새 제 마음은 진심이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마음은 거짓 없는 진심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저는 그야말로 가을 동화의 송혜교처럼 너의 죄를 사하노라 가 되어서 남편의 모든 지난 행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남편과 가짜가 아닌 진정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네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작은 언니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이 방해를 놓았고 저희 2사람이 제발 헤어지길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정말 힘들었고 화원의 위기도 겪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력한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어서요. 개고생을 조금 했어요. 결혼 직전에 있었던 일을 쓰겠습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연이 한편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다사다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인들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지 않을 줄로만 알았대요. 저를 보면 설마 저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은데 결혼을 못할 거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결혼식장 대기실로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준 지인들 덕분에 제가 결혼식에서 한 방울도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결혼식 내내 이들이 제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파혼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기가 아주 웃기는 짬뽕들 아니야 전부. 이런 생각들로 하늘엔 눈물이 날 겨를이 없었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주례를 들을 때부터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했었는데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는 순간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말았습니다.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하객들은 전부 수근수근거리고 제가 아주 부끄러웠어요. 저희 결혼식에 참석했던 친척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모양새 같고 부잣집 여자한테 팔려가는 남자 같았다고요. 나라를 크게 이롭게 한 여장군에게 바쳐진 남자 같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었지만 듣고 있던 저는 머리 뚜껑이 조금 열리고 말았죠. 그래서 신혼 때 괜히 애꿎은 남편만 뒤지게 잡았습니다. 왜 쓸데없이 결혼식에서 계속 쳐오는 바람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게 만들었냐고 말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빌어야만 했었죠. 이로써 남편은 연애 시작 때부터 결혼한 직후까지 저한테 미안한 일투성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 전에도 시댁 식구들 때문에 여차여찬 일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남편이 저한테 엄청 사과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제 앞에서 머리 숙여 하는 죄인이었어요. 객관적인 사실로만 따져봐도 남편이 저한테 잘못한 일이 꽤 되었었죠. 이러쿵 저러쿵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제가 끝끝내 결혼했을 정도라면 외모가 장동건 수준이거나 집이 재벌급으로 부자였냐고요? 그렇게 추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조금 실망시켜 드려야 할 것 같네요. 키는 큰 편이었지만 남편의 외모가 뛰어나진 않았어요. 대신에 웃을 때의 인상이라든지 사람에게서 풍기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죠. 시댁이 부잣집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차라리 저희 친정이 더 잘 살았을 것을요. 무엇보다 남편의 형에게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몰아져 있었고요. 저에게는 아주버님 되시는 그분과도 두어 차례 사건이 있었는데 해가 갈수록 남편이 정말이지 저한테 미안한 일이 수십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난 뒤로는 남편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고 있어요. 꽉 쥐고 살 수 있었던 저는 언제나 당당했고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턱을 빳빳하게 들고 다녔죠. 그러나 바로 이런 저가 정말 황당한 사건에 휘말려 남편에게 면목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죠. 집안의 경제 권한은 저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을 잘 운용하려 했습니다. 요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하는 계모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맞아요. 저 선지자 계모임 탓에 절망했어요. 제가 그 계모임에 참여해서 돈을 왕창 날려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금액은 저의 전 재산으로 홀라당 사라져 버렸죠. 푼이 아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말이죠.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같이 들었던 계모임은 단순한 친목 형태를 넘어선 일종의 마을 금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계모임마다 차이가 있었기에 굴러가는 방식이 다 똑같지는 않았던 것이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체로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모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는 방식이었죠. 몰아주는 순서는 계주를 첫 번째로 하여 배려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 정화했습니다. 대신 아픈 순서들은 목돈을 일찍이 타는 만큼 원금에다가 이자를 덧붙인 원리금을 매달 고정돈으로 내놓았고요. 반대로 뒷번 순서인 고액을 내는 것은 원금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 매달 일정한 고액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은 회비로 운영주를 말하는 회장이 조정하고 결정하여 운영까지 책임을 져왔습니다. 그래서 회장 자리는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도 대처할 능력이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만 했습니다. 재정은 근거로 뒷받침을 받아야 하며 여러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카리스마도 함께 가져야 했습니다. 당시 우리 동네에는 계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을 주최하고 있어야 했는데
제가 맡은 돈을 잃어버린 계모임은 성직자의 엄마가 주최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직자 엄마는 일남 삼녀의 자식을 둔 분으로 딸들을 3명 가진 후 막내로 아들을 낳은 분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에 한이 들었던 분으로 기억되었는데 이름이 성직인 아들을 빼보저하는 성직 엄마라는 호칭을 선호하였습니다. 제가 그 계를 들여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직 엄마와 친분이 있었고 서로 즐겁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아들 둘만 둔 가운데 계속 딸들만 키우던 중 최종으로 막내 아들을 얻은 성직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에게 다양한 아들 육아법을 조언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전혀 엄마처럼 돈을 들고 사라지는 부러운 행동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던 거예요. 의심의 여지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였는데 결과적으로 7천만 원 정도를 잃었습니다. 사연을 아는 분들의 연령대는 몰라도 지금으로 봤을 때 7천만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 금액이 예전으로 옮겨가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7천만 원이었어요. 억울하기도 하지만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계모임 때문에 7천만 원을 날렸다니. 이건 당한 사람도 바보처럼 불릴까봐 겁이 났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성직이신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우리 집의 모든 것임을 성질이 엄마가 뻔히 다 아는데 알면서도 그럴 순 없으니까 사람이면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무슨 피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잠시 사라진 것뿐이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따로 연락이 오겠죠. 아니라고 하던가 본 모습을 금방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믿고 기다려보자. 성직을 엄마와 함께하며 싸워온 우정 덕분에 나는 두 눈이 진실해서 오해를 받아서 흐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직을 태워버린 엄마 때문에 동네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온 동네가 우울한 분위기를 띄어도 나는 아닐 거야. 이게 진짜일 리가 있나 라는 어리석은 믿음을 버리지 못했었습니다. 인간의 불신에 빠지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저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회비를 다 써버리게 된 건지요? 부어버릴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되는 짓이야?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런 짓을 해버렸어? 왜 그렇게 무모했던 거야, 이 사람아?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해버렸냐고? 진성을 알게 된 남편은 가슴을 치며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앞에서 남편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잘못을 빌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성행하던 동네 계모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쌌고 자취를 감추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괜찮은 것이었다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었겠지만 제가 피해를 입은 이후의 얘기는요. 신문에 실린 계모임이 계주가 야반도주하였다는 사건이 심각하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공동 모임에서 돈을 빼돌려가며 가족을 버리고 몰래 떠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는 욕심이 과한 삶을 살았고 이로 인해 계산 문제로 인한 사고와 사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중국 사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쓸모없는 풍습으로 여겨져야 할 계모임이라는 개념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계모임이 불명예롭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리 피해를 입기 전에 해당 계모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사건 소식을 듣고 나면 제가 의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수법이 있었다는 것 역시 그렇죠. 이것이 너무 흔해져서 전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했지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런 사기 수법의 존재를 몰라서 이런 사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았어요. 잔인하고 못된 사기 수법이 밝혀지기 전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 역시 돈을 잃은 계모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 엄청난 금액을 잃은 덕분에 우리 집은 급하게 이사를 가야 했고 저희 부부와 두 아들이 시댁에서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6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결혼하자마자 가사를 차린 다음에 아이를 낳았죠. 그렇게 살다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며느리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가시나요? 가시밭길도 그렇게 힘든 가시밭길은 아니었고요. 시부모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더구나 제 어리석은 실수로 돈을 모두 탕진하여 일어난 일이었기에 열개의 입이라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이었어요. 제 죄책감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분노와 혐오감으로 아주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제 자신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아이들만 아니었다면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갔고 시댁에 어녀 산지 4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완전히 귀가 눌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봐도 계모임 때문에 날려버린 거액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고된 시집살이도 묵묵히 견뎌내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잘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결코 쉽게 말씀하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세 역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전부절의 현란함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늘 고생하고 산다며 이런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되겠다. 고생하고 살았다고요. 얻는다면서 저한테 이혼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 줄 알아야 한다며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들으니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으로 여겨졌어요. 계모임에서 사기를 당하고 큰 금액을 날려버린 뒤 시댁에서 어녀지던 6년째에 비로소 우리 집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이미 남편의 성격이 꽤 변했던 이유였어요. 자기 부모랑 사는데 자기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겠죠. 게다가 자기 부모 앞에서 조아리는 자기 아내를 보며 자연스레 서열 정리를 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어느 새로운 남편에게는 찍소리를 못하는 아내가 되어 있었죠.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일이 분하였습니다. 원래는 소심하고 남편 앞에서 고분고분한 아내였으면 분할 일도 적었겠지만 하지만 저는 남편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으려는 아내로서 이런 전세 역전의 상황은 정말이지 뼈가 아픈 패배였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나로 인해 이혼을 막은 것만으로도 천운을 탄 것이라고 말하잖아. 그런 걸 보면 내가 행운아인가 싶지. 앞으로도 얌전하게 살아야겠지. 갯돈으로 날려버린 그 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고 저절로가 갈리며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나올 지경이지만 그것이 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모두가 말하기 때문에 도망친 개주를 욕하는 대신에 속아 넘어간 나의 실수를 탓받기 때문에 내가 마땅한 죄인처럼 행동해야겠지요. 저는 상황에 순응하여 살아왔습니다. 제가 모임에서 잃어버린 그 큰 돈 중 일부가 친정의 돈이었기 때문에 저는 차마 친정 가족들에게 아무 불평도 할 수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미칠 듯한 죄책감과 개인적인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엄마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만손두통을 겪게 되었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나마 남편이 진심으로 좋아했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던 분이라서 참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염치를 버리고라도 이혼을 선택했을 겁니다. 첫눈에 반한 남자가 있어서 버티고 참고 인내하며 스스로를 탓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남편에게 하면 그 사람이 고마워한다고 말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하며 잘난 체를 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쓰니 속이 좀 시원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어서 우울한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큰 돈을 사기당한 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꾸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았다면 아이로서는 우리 엄마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아직 세상을부터 배워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은 상태일 때는 순수해서 악한 생각을 품는 것도 그만큼 쉽기 때문입니다. 남편조차 자신의 부모에게 휩쓸려가서 그쪽에 동조를 하였던 그러나 우리 기특한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죠. 정말 낳고 키우는 보람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제 아들들을 보면서 나 자신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고 신기하게 느꼈었습니다. 아이들의 표현이 무엇인지 정말로 실감했죠. 지금도 물론 제 눈에는 예쁘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더 예뻤어요. 두 사람 모두 부드러운 얼굴과 인상 같은 감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아빠를 닮았는데 골격이나 이런 것은 전생의 장군이었을 것 같은 자기 엄마를 닮아서 아주 멋있습니다. 계모임 사건 이후로 저는 남편 앞에서는 물론이고 시댁에서도 죄인이 된 적이 있어서 가슴이 아팠지만 쑥쑥 커가면서 오래 아픈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자기 엄마에게 효도하려는 아들들을 보며
점차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반드시 아들들이 성공하고 아빠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라는 아들들의 말에 고마웠어요. 우리 큰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제 길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에 취직을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1년을 버텨내고 퇴사했어요. 그래도 어디서든 경력을 쌓아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큰 아들이 참고 버틴 이야기를 듣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 가면서 이해는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떠나는 것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큰 아들이 어디든 적응하길 바랐지만 회사 생활이 맞지 않다고 깨달아 다른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호주로 여행을 떠났고 거기서 1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자기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중 이제는 작은 사업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그의 과정을 지켜보며 남편과 함께 가슴이 뛸 때가 많았고 큰 아들이 속으로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자식의 희망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길을 찾은 것만으로도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형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작은 아들은 심지어 결혼한다고 우리 부부에게 선언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난 지 2년이 넘어가고 이제 조금씩 결혼을 해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 결혼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지만 너 지금 결혼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자친구가 바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주 만나는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 정도로 짧았는데도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게다가 그쪽으로 밀어붙이며 결혼을 진행한다는 거라고요. 정말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서 불안해서일까요? 너무 당혹해하다 아들을 안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결혼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단언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이 밝혀냈어요. 그 여자친구가 나보다 2살 연상이라고 이전에 언급했던 것은 사실 내가 2살 연상이라는 거였다고 말이에요. 정말 속였다는 거죠. 4살 연상 여자와 결혼하다니. 서두르기에 그 여자의 나이로 봐서는 지금이 결혼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서 우리 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우리 작은 아들이 더욱 가슴 아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신호를 잘못 읽은 건가? 작은 아들이 기분 좋아한 미소 짓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겨왔는데 내 여자친구가 의사야. 의사야. 뭐라고? 의사인 건 진짜야? 그래,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하겠어? 의사여서 앞날이 밝다고 그래서 차라리 난 빨리 결혼하고 싶어. 앞으로 다른 남자들이 어떻게 체감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아들의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여 버렸습니다. 얘가 격분한 계모임 사건 이후로 나는 속물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한창 공부에 열중하던 아들들의 학창 시절에 나는 가끔 집안의 사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너희들이 사자가 될 수 없다면 그만큼 훌륭한 남자로 성장해서 괜찮은 여자를 만나도록 하라 며느리도 좀 갖자고 하며 말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실은 작은 아들이 나의 얘기를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어요. 어쨌든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던 상대 아가씨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의 여자친구가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 아가씨의 첫인상은 전반적으로 수수했지만 눈빛에 묘한 도취가 보입니다. 의사가 된다면 공부를 엄청 했겠죠. 눈빛이 흐리멍텅해지면 더 이상한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첫 대면 이후 몇 주 뒤에 함께 카페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결혼이 사실로 진행되었으므로 더욱 친분을 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커피랑 빵을 먹다가 뭔가 더 먹고 싶어서 음료와 케이크를 추가로 시켰어요. 주문한 것이 나왔다고 벨이 울리자 바깥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냉큼 일어났죠. 그러자 그 아가씨가 금방이라도 따라와서 같이 음료와 케이크를 받으러 가자며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도리는 아내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눈앞에 떠오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머님께서 전적으로 아버님에게 맞춰 사시는 것 같아요.
뭘 할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발을 들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나는 그런 걸 잘 몰랐고 안 따졌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어머님. 의사 며느리가 되셨으니까 앞으로는 제 수발도 들어주실 거예요. 옛날부터 의사 며느리를 드리는 것을 엄청 원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잘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기대할게요. 사람 말이 아니라 다르고 왜 그런 줄을 그 순간에야 진정 깨달았습니다. 수발을 들라고 말하는 본스 한 번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나약한 사람이고 또 자식한테 눈이 먼 엄마였나 봅니다. 기분이 팍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만 참으면 상황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여 그냥 참고 넘겼어요. 자리로 돌아갔을 때 아들이 즐겁게 반겨주는 작은 모습을 보니 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나는 결혼 후 자기 일에 충분히 바쁜 의사일 것 같은데 내게 기어오를 시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그렇겠지. 그러니까 현재는 순전히 나만을 생각한 일이며 상견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집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내 예비 며느리의 집안 그리고 예비 사돈댁을 볼 수 있습니다. 상견례는 나를 기다리는 과정이었습니다.